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 이름 뭐야? 빨리 말해봐. 김민희? 오케이. 역사는 김민희! 좋아요. 그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름을 좀 불러줄까? 아니야. 또 그럼 또 이게 또 수강호기판이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누구를 또 이렇게 불러주기 참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어제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전 시간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910년대 정책을 배웠습니다. 자, 1910년대 정책 무단 통치라는 거, 그죠? 네, 무단 통치, 싸울 묻죠, 군인,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헌병 경찰 통치였다는 거. 헌병들 무섭죠. 이들이 경찰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태형, 태형을 가지고 직결처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칼찬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음, 1910년대의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자, 정치면에서는 이랬고요. 경제면에서는 식민지였으니까 땅 뺏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바로 재정의 확보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장섰던 곳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였다. 동척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이 바로 이 경작권,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되어서 계약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회사령은 바로 허가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들로 나오고 있었다. 이게 바로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렇게 1910년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공부할 때 패턴이 있다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910년대 배우고 그에 대해 저항했던 게 어떤 것든지 국내외 저항의 사례를 배우고 이런 패턴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항의 사례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910년대 저항 사례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 10년대 3.1운동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서 3.1운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두 번째 역사 무단 통치와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국내입니다. 자, 먼저 국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에서는 1910년대야. 무단 통치야. 헌병 왔다 갔다 해. 공개적으로 저는 독립운동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당시에는 비밀 결사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 아하, 그렇지.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이렇게 비밀 결사의 형태였다라는 거. 1910년대 국내에선 비밀 결사 당연한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고 헌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겠어? 당연히 비밀 결사지. 그죠? 그 비밀 결사 중에서 어떤 단체들이 있냐면 바로 독립의군부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조금 이제 고민스러워져요. 왜냐면 단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걸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힌트는 좀 줄게요. 자, 이 독립의군부라고 할 때 이 의는 여러분들 의병할 때 그 의자예요. 의병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배웠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배우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교적인, 그렇죠? 그 양반 유생들이 주도되어서 전개해 나갔던 그런 의병 투쟁입니다. 맞죠?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에도 뭘 주장하냐면 복벽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어른 단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회복시킨다. 옛날이요. 네.
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즉 내가 정치 얘기했지. 봐봐, 왕이 있고 왕이 없는 그 정치 얘기했잖아요. 왕이 없는 걸 뭐라 그랬지? 지금 우리 왕 없잖아. Republic of Korea, 바로 공화정, 그죠? 자, 왕이 있어. 이거는 군주정이야. 근데 군주정인데도 불구하고 군주정에도 법의 제한을 받는 군주정이 있고 법이 곧 군주인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왕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모습은 바로 전제 군주정. 이런 모습들. 하지만 이 시점 되면 구한말부터 등장했던 게 뭐예요? 왕이 있어. 하지만 왕이 역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입헌 군주정.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어쨌건 간에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의야. 유교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 군주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노선이에요. 이쪽은 의병을 떠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의병.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자, 이 대한광복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대한광복회는 즉 이 독립의군부가 군주제 체제를 지향한다면 대한광복회는 바로 공화정 체제를 지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다르죠? 이쪽은 군주정으로 가자는 것, 이쪽은 공화정으로 가자는 것. 하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노선이 뭐가 옳을까요?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외부의 적, 일본에 맞서 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노선 인정해라.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반대하지 마라. 왜? 상대방이 적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1910년대 모두 다 비밀 결사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910년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따라해보세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 돼. 독립의군부, 의병 들어갔으니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광복된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공화정이네. 그러니까 광복회, 공화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연결을 합시다.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도 있어요. 예, 의병 만주라든지 연해주. 연해주는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만주는 이쪽이고요. 만주는 이쪽이고 연해주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있죠. 러시아 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네, 이쪽이 바로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쪽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국내에서는 여러분 비밀결사잖아. 지금 몰래, 지금 비밀리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는 좀 그렇지 않죠. 국외는 좀 일본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본이 없는 이 속에서는 지금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합니다. 자, 잘 봐. 1910년대 국내. 자,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야.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그죠? 그리고 국외에서는 여기 지금 독립운동 기지건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선 비밀결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맥이야. 이게 딱 두 개의 맥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볼게요. 자, 만주 삼원보 지역입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주 삼원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여기 지금 북한도 나왔죠? 북한도는 이 지역이에요. 다 만주 지역이에요. 자, 먼저 이 지역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A, 여기가 B,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가서 여기가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여기가 C,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이 북한도 지역. 여기는 어느 회를 중심으로 경학사가 조직되었느냐? 바로 신민회. 아, 신민회 기억나요? 구한말 애국계몽 운동단체 신민회.
이 신민회는 교육, 언론, 식사능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른 단체와 달리 그 알파가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교육과 계몽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나중에는 무력투쟁까지도 준비하는 그 조직이 바로 신민회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신민회.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 신민. 그래서 신민회도 여러분들 공화정을 지향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비밀결사였고요. 자, 이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학사 조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신흥강습소 이후에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민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학사가 조직되었는데 여기에 이런 걸 조직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돈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 여기 가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서 터전 잡으려면 땅 사야 되잖아요. 건물도 지어야 되고 돈이 얼마 많이 들겠어요, 그죠? 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당시 이 서울에서 이씨 육형제가 있었어요. 이시영, 이회영 뭐 이런 집안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여러분들 그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죠? 그 이항복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인데 이 집안이 정말 빵빵한 집안입니다. 조선시대 정말 명망한 집안인데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녹을 주었던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요 아주 금매로 일본의 눈을 피해가지고 빠르게 금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팔아버렸던 그 돈이요 현재 시가로 약 600억 가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명망가 집안이고요. 이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사실은 적당히 일본에 협력하면서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600억 자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이곳에 가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요. 여기서 건물을 지었고요. 여기서 바로 신흥무관학교 이런 군인들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출발했던 이 군인들이 1920년대, 지금 1910년대고요. 1920년대 봉오동전투, 청산리 전투와 같은 항일 무장투쟁의 서막을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출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이씨 육형제들이 여기에 가서 넓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양성을 하면서 그 60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3년 만에 다 씁니다. 다 이곳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그들이 남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옥수수 죽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꾸러 다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전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것 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바로 어떤 팩트를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1910년대 바로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 될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을 할 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만주 삼원보 지역은요. 바로 그런 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셔서 그들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지역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요 중광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광단 정말로 중요해요. 이 중광단은 바로 대종교. 우리 알아. 이거 대종교하면 여러분 뭘 믿는 종교죠, 여러분들? 단군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단군을 믿는 대종교. 바로 이 조직이 지금 형성된 게 중광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중광단, 대종교, 독립운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북한도에서는요, 바로 이 중광단이 조직되었고요. 학교들이 많아요. 서전, 서숙, 명동학교 등 민족 교육기관들이 이곳에 즐비합니다. 바로 이 북한도, 바로 서전, 서숙, 명동학교 이 지역에서 여기서 명동학교 공부했던 시인이 누굴까요? 유명한 시인인데 윤동주. 그러니까 윤동주의 어떤 그 저항 시인, 저항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지역에서 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했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속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윤동주와 같은 그런 저항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정신들, 이 정신들이 바로 이 북한도. 그래서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 보면 북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자, 바로 이런 B 중광단 서전, 서숙, 명동학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볼게요. 자, 연해주는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 제가 얘기했죠. 신안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안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블라디보스토크예요. 새로운 한인들이 사는 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리아타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코리아타운 같은 그런 곳, 신안촌입니다. 자, 여기는요 대한 광복군 정부. 자, 또 헷갈리죠,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죠? 국내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가 바로 대한 광복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대한 광복군 정부입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항상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단체가 만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고 뭐가 이렇게 비슷해 라고 짜증을 내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은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 뒤에 오는 우리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얘들은 이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고 많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꿈이 지금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꿈꿔왔던 그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생각 좀 가지시고 이런 단체를 좀 바라봤으면 여러분들 짜증내는 수준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아까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 공화정을 지향하는 단체가 비밀결사에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는 지금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습니다. 자, 상하이에서는 여러분들 신한청년당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신한청년당이 나중에 임시정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임시정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는 이게 또 미치겠네요. 대한인국민회가 등장합니다. 대한인국민회. 자, 대한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국내의 비밀결사는 대한광복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 여기 어디냐면 저쪽 미국죠. 미국 지역에서는 대한인국민회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대한국민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한국민회가 바로 여기 B, 북한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국민회까지 가면 대한인국민회와 대한국민회, 여러분 거의 졸도하시더라고요. 그 두 단체가 다른 거였나요, 선생님? 네. 대한국민회는 이 북한도 지역이고요. 대한인국민회는 저쪽 미국 지역 이런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국민회는 나중에 배웁시다. 고등학교 가서 배웁시다. 대한인국민회만 갑시다. 아시죠, 여러분들? 대한인국민회. 방법은 없어. 자꾸 써야 돼. 국내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지?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야.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국민회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야. 오케이? 네. 반복해.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자,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관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장 안 좋은 이 인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거야.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뭐 물론 선생님 잘생겼지. 내 얼굴 보면 행복해질 거야. 항상 쓰면서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오감을 다 총동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대한광복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인국민 이렇게 쓰시면서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191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바로 그런 활동들, 국내에서 대한광복회, 독립의금부의 비밀결사 활동, 국외에서 뭐 신흥무관학교, 뭐 중광단, 중광단, 뭐 그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모든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1910년대 활동한 거예요. 1910년대가 어떤 데면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헌병 경찰 통치 시대라는 얘기예요.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독립 투사들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1910년대 그 막판 1919년에 3.1운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3.1운동이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끊임없이 싸워왔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축적되고 그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3.1운동으로 뻥 하고 터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3.1운동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예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 요 사이가 주로 있었는데 이때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패전국과 이 승전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윌슨이 미국 대통령인데 문제는 뭐냐면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윌슨이 그 패전국의 식민지를 또 승전국 나눠 가지면 이게 또 싸움의 분란이 된다. 그냥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들이 알아서 운명을 결정하도록 민족 자결,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패전국의 식민지 국가들은 정말 대박이 터진 거지. 드디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 우리도 식민지잖아. 대박일까? 쪽박이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승전국에 서요. 정말 줄을 잘 기가 막히게 서요. 일본이 이때 독일하고 아니 2차 세계대전 때는 왜 독일하고 같이 이렇게 라인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하잖아. 1차 때는 독일하고 라인을 안 잡아요. 저쪽 연합국 미국 쪽하고 라인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슨 민족 자결주의 사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기회인데 바로 이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냥 우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안 해. 안 되잖아. 우리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독립선언을 시작합니다. 자, 만주 지역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만주 지역에 대한 독립선언서도 있고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도쿄에서는요. 바로 28 독립선언을 이때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히비야 공원에서 선언을 해요. 그 동경에 가면 히비야 공원이 있는데요. 히비야 공원은 놀랍게도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28 독립선언서 꼭 한번 촬영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지금도 시위의 현장이에요. 지금도 일본 내 뭐 여러 노동자들 뭐 단체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주말에 가시면요 거기는 그냥 시위 장소야. 아주 다양한 조직들이 와가지고 다 시위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는 것. 그 히비야 공원 그쪽이 그 일본 관가들, 이게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기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래서 바로 28 독립선언이 나온 것이죠. 자, 이제 어떤 독립선언의 어떤 그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국외에서는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또 이제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지금 무르익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 과정에서 자, 국내에서는요. 바로 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바로 이 학생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을 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전개됩니다. 바로 민족 대표 몇 명? 이게 상식이다, 상식. 33인의 독립선언서가 따단 하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족 대표 33인이
이게 좀 이들의 계획과 3.1운동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립선언을 낭독하는 것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 있잖아요. 파고다가 영어 파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고다. 파고다가 탑이에요. 그래서 파고다 공원이 탑골공원이 바뀐 거야. 파고다.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뭔가 시위를 준비한 거야. 왜 모였냐면 이때 고종이 승하합니다. 고종이 죽어요. 고종의 장례식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몰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종 또 독살설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뭔가 일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민족대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이게 폭력 시위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자기들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낭독하지 않아요. 낭독하지 않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중국집 요리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요. 어디다 전화를 거냐면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자수를 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독립선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자수를 해요. 결국 이 민족대표 33인은 3.1운동을 출발은 시켰지만 3.1운동을 끝까지 이끌고 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3.1운동에 지도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이 이들이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이 지도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결국은 탑골공원에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민족대표 33인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학생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가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받아와요. 받아와서 그 학생이 바로 이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낭독을 하는 것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때부터 이제 3.1운동이 짜잔 하고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서울과 주요 도시로 확산, 중소도 농촌으로 쭉쭉 확산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농촌으로 확산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 시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을 문을 닫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 모임에 시위할까 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딜 가냐면 자기 지방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서 이들이 3.1운동을 그 지역에서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관순이 어디서 시위하는 거예요? 원래 유관순이 이화학당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화학당이 문을 닫으니까 결국 자기 고향이 때 천안으로 간 거예요. 천안 아오네 장터에서 3.1운동을 기획을 하고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바로 농촌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이게 이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였고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을 낭독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거. 민족자결주의와 어떤 그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출발했던 사건. 이게 바로 3.1운동이야 라는 걸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일제 탄압을 볼게요.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자, 헌병경찰, 군대 등을 동원해서요. 대표적인 이 무력 진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제암리. 저기 지금 화성 지역, 수원 화성 쪽에 있는 건데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정말 좀 잔혹한 건데 그 제암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교회당에 모아놔요. 특히 남자들 모아놓습니다. 남자들 뭣도 모르고 그냥 모으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빠들도 있으니까 애도 안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간 순간 문을 철컥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주위에다가 불을 질러요.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겠죠.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튀어나온 사람들은 총으로 사살. 이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식민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없다는 것.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1910년대 이 제한미 학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뭐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 시스템에 불만도 있겠지만 이 시기보다 우리가 나쁜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호소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학살이죠. 이건 학살. 제한미 저는 이건 학살입니다. 학살. 저는 그 아기를 안고 있었던 그 아빠의 모습이 뭐 이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통치기구 공격 등으로 이제 무력 투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진압을 하고 있는데 평화 시위로 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무력 투쟁, 폭력 투쟁으로 또 전환되는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 만세 시위 정 이게 전국 확산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3.1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항일 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의의와 영향 볼게요. 자, 보세요. 일제 식민 지배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1910년대와 1920년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1910년대에 넘어 어떤 통치 형태를 했지? 무단 통치 형태라고 그랬잖아. 그죠? 군인들이 아주 강압적이고 막 폭력적인 어떤 모습들. 이게 1920년대 오면요. 소위 문화 통치로 살짝 좀 이게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3.1 운동 때문에. 얘네들 그 찍어 누르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막 튕겨 오르는 거야. 아,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통치 형태가 바뀌어요. 3.1 운동은 그렇게 일제히 통치 형태를 바꿔냈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소위 문화 통치. 독립운동 지도부의 필요성 제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족대표 33인이 3.1 운동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시작은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종로면시에서 정람하면서 자수하면서 이 3.1 운동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 여러분 전국적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시위로 진압되고 그치게 됩니다. 지도부가 있으면 이걸 다 아우르면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때 그걸 못한 거예요. 지도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드디어 3.1 운동의 이 영향으로 바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완전 중요해. 3.1 운동의 영향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와 있죠.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3.1 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건 헌법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거. 우리 지도부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야. 3.1 운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만들어낸 그 출발점이 바로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 운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뭐 중국이나 5.4 운동 이런 데도 외국의 민족 운동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또 인도 간디에게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죠? 자, 이런 엄청난 민족적, 거족적 활동을 벌였던 게 바로 3.1 운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1910년대 우리의 저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고, 자,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었죠? 비밀 결사야. 비밀 결사의 모습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와 같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도 비밀 결사 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외에서는 뭐가 있으면 독립운동 기지야. 국내에선 비밀 결사, 국외에선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죠? 그래서 북간도 지역, 아니 저쪽 이 서간도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 신흥무관학교 그런 대표적인 단체가 있고, 이 북간도 지역에 뭐 중광단 같은 조직이 있었죠. 서전서숙, 그다음에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광복군정부. 이렇게 1910년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고 비밀결사 활동을 하고, 소위 그러니까 이 당시가 무단 통치죠. 강압적인 통치 시대였음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드디어 이런 것들이 3.1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2.8 독립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고종의 인산일, 여기 장례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기용해가지고 바로 이 3.1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거족적인 어떤 그런 항쟁. 이 결과 소위 문화통치. 통치형태를 바꿔냈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 1910년대, 지금 다 1910년대의 모습들을 딱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1910년대 우리의 저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 별책 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우는 단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별책 한번 트라이 보세요. 자, 출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별채우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일제 식민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역사일 수 있지만요. 그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독립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192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